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SMIT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융합미디어 토크 2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차 행사는 지난주 1차에 이어서 진행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룰 주제는 융합의 미래는 어떤가요? 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에 앞서서 5분의 융합미디어학과 교수님들이 각자 준비한 지난주에 이은 주제 발표가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 발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권대현 교수님, 준비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권동입니다. 잘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제가 복장을 새롭게 좀 달리했습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제가 모자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컨버전스, 융합의 예, 컨버전스 그 C의 C입니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융합을 통해 메타버스를 혁신하라. 예, 두 번째 발표고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권두영이라고 하고 어, 그 뉴미디어 디지털을 연구를 하지만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지금 융합 시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뭐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하나의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하나의 점이 있죠. 네, 점이 있습니다. 점이 점을 중심으로 우리 피지컬 스페이스, 물리 공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물리 공간 안에 디지털 공간이 이제 존재하는 걸로 이제 제가 좀 개념을 잡았습니다. 이게 그 메타버스라든가 또 뭐 그 사물 인터넷, 뭐 디지털 트윈 이런 XR 이런 개념과 다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 이 디지털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요. 하나가 센서 기술입니다. 센서 기술은 물리 공간, 피지컬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를 디지털 스페이스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비전 우리 카메라와 같은 비전 센서가 있고 또 바디 센서 몸에 이렇게 부착하는 어떤 그런 센서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삼성시도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센서 테크놀로지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기술이 하나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물리 공간으로 이제 가지고 스마트 글래스, 홀로그램과 같은 이제 스마트 글래스 기술도 있고 VR, HMD,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과 같은 어떤 또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크게 보면 뭐 햅틱 그 디바이스라든가 오디오 이런 것도 다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 문제는 이 기술은 우리가 사실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뭐 구글이라든가 삼성, 뭐 애플 이런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의 기술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두 개의 기술 안에 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런 어떤 디지털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를 연결하는 목적이 단순히 어떤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계속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어떤 단순히 어떤 스마트한 세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어떤 중요한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스페이스 모델링 기술, 그리고 인터랙션 모델링 기술, 컨텐츠 모델링 기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와 디스플레이 기술과는
독립적으로 이 세 개의 기술은 사실 세월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되고 변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모델링 기술은 이런 디지털 스페이스에 있는 세상을,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걸 현실 공간을 복제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는 없는 어떤 상상의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누가 만들 것이냐, AI가 만들 것이냐, 사람이 만들 것이냐,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공간을 구조화해서 걔를 어떤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어떤 보여주기 위한 공간을 만들 것이냐, 이런 어떤 스페이스 모델링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모델링은 그런 어떤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체험할 것이냐, 그 단순히 관람만 할 것이냐, 아니면 걔를 어떤 동작을 이용해서 인터랙션 할 것이냐, 뭐 표정이라든가 어떤 뭐 감성이라든가 어떤 또 보이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내추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공간이 있고 그걸 상호작용하는 게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그걸 채워야 된다. 그러면 그 컨텐츠를 누가 만들 것이냐? 단순히 몇 명의 어떤 그런 아티스트가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AI가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사실 이런 어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다양한 어떤 뭐 R&D 기술이라든가 또 뭐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런 센서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HMD가 하나 뭐 출시됐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뭐 정보 과제를 막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연구하겠습니다, 저런 걸 개발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센서와 디스플레이, 그런 하드웨어에 종속된 그런 연구나 어떤 작업들은, 프로젝트들은 사실 시한부 인생이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하드웨어 기술은 계속 바뀔 거고 버전이 업되면서 사실 계속 새로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구속된 어떤 융합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의 생명력이 상당히 짧다. 그러면 했던 것도 해야 되고 했던 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집중해야 된다. 예, 그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한 어떤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드느냐, 예,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되고요. 그 아름답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같이 하는 거다.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래는 노래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소원해서 네, 아무튼 함께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정원에 있는 어떤 그런 꽃보다는 우리 들꽃처럼 세상에 어떤 정해진 그런 문법대로 몇 개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의외성, 즉흥성, 이런 어떤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디지털 공간, 그리고 융합된 세상을 만들자. 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 그 미래의 융합 뭐 이런 거 주제라고 하셔서 제가 감기가 조금 심해서 마스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 예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다 이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 예술만 화이트 큐브에서 걸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산업의 연계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술가의 생산력이라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가끔 이 주제로 렉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단어 이유는
예술가의 역량은, 그러니까 예술가가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예술가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는 이제 사회가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술가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력 있는 예술가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의 융합적 접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까? 스스로가? 그래서 뭐 따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융합적 접근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이런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저기 보면 향수 뭐 이런 거 보면 냄새 하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어느 날 내 앞에 와서 향기가 되게 좋은데 이걸 팔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의 발상이 어떻게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네, 네, 영상이 그림만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보세요. 이게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 프로젝트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과 그다음에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남시에 세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 태평동, 모란시장, 그다음에 분당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장소에 대한 거를 그 자리에 가면 작품을 볼 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 컨텐츠에 대한 영상도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두 프로젝트는 2000년대하고 이것도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걸로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아날로그한 것에서 뭐 무슨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장소를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의 발상을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어떻게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에서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싶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던 적절한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그게 예술이든 디자인이든 간에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조각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조각을 개인전을 딱 하고 났었을 때 과연 나의 주관적인 관점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할까에 대한 굉장히 회의가 있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도 있었을 거고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저는 광고 예술과 사진을 전공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영화라든지 아니면 멀티미디어, 그때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디렉터라든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프레시라든지 이런 멀티미디어 계열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학교에서 습득하고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내가 이걸 다른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때 그 컬럼비아 컬리지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느 길이 있던 네가 애드버타이징 아트를 하던 포토그래피를 하던 너는 예술의 범주 안에서 디자인을 하고 예술을 가지고 생활을 디자인하는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를 선택을 했었을 때 이것을 하나로 다 어우를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시 예술을 하고 싶었으나 예술을 배우고 싶었으나 저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디자인을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베런이라는 곳에 가서 패키지 회사 하는 회사거든요. 거기가. 근데 웹 베이스 웹아트로 석사를 받긴 했지만 패키지 회사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안 해본 거라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디자이닝을 해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일하고 싶었었어요. 그러고 이제 회사 생활하고 있다가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보고 표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다시 왔었을 때 저 서강대학교에서 예술공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로 그 이후에 예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교육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어떠한 장르도 어떠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합돼서 융합돼서 컨텐츠에 맞게 클라이언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나오기 전에는 다양한 뭐 아날로그 같은 인스탈레이션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아트를 만들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앞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증강현실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도 되고 센서도 있고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수할 수 있으며 작업이 굉장히 손쉬울 수 있어서 그 작업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유학생활 그다음에 학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 노하우를 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과목 이 전공하고 저 전공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교과 과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발상을 위한 이론적 탐구 수업이 있고요. 형태를 기반한 디자인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기획, 설계, 개발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수업을 듣고 스스로 자기 프로젝트도 할 뿐만 아니라 교수와 같이 이제 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들의 활동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소리가 안 나니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행사에 접속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양해 말씀 미리 좀 드리면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오디오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동환 교수님 모시고 다음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오디오 전공을 맡아서 하고 있고 오늘 발표 내용엔 오디오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돌아보자면 융합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에 좀 치우쳐져서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었던 반면에 이 융합이라는 것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보편화되면서 다시 좀 인간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아니면 예술의 근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하게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늘은 이어서 그렇지만 오디오 관련해서 어떤 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 있었고 이 미래의 오디오의 융합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디오가 가장 융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었는데 그거는 어떤 맥락이었냐면 대중예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컨텐츠가 그 컨텐츠의 기술이 오디오에 비해서 되게 다른 분야들이 더 진보적인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오디오는 그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별로 없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융합적인 어떤 오디오 컨텐츠는 인터랙티브 오디오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그 되게 다양한, 되게 많은 그 랭귀지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맥스MSP나 프로세싱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인터랙티브 오디오를 제작을 하거나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접목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되게 점점 더 그 활용의 어떤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센서리 데이터들을 그 디바이스로부터 받아들여서 그 입력 값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발전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게임이겠죠. 게임에서의 그 인풋 데이터들을 되게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인풋 환경에서 인터랙티브하게 그런 오디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또 결과물의 완성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가상 공간 버추얼 인바이런먼트에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되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VR이나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또 오디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아웃풋의 그 완성도도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그 감정 데이터들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의 감정에 맞는 음악을 자동적으로 선곡을 해서 플레이를 해준다라던가 뭐 그런 이제 형태의 인터랙티브 오디오도 또 지금 가능해지고, 또 AR에서도 인터랙티브 오디오는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터랙티브 오디오다라고 했었던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환경들은 사실은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미디어 컨텐츠의 환경과 사실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임의 오디오와 뭐 방송 컨텐츠나 영화에서의 오디오는 그 제작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그게 플레이가 되는 결과물 아웃풋도 다른 상황이었었는데, 그 아웃풋의 결과물의 발전이 지금은 한 단계씩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데,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완성도 높은 그 아웃풋을 점점 더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실감이죠. 저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그 청각적 경험을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어떤 그 아웃풋의 그 완성도의 척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영화에서의 사운드의 아웃풋은 그거랑은 좀 달랐어 왔습니다. 스테레오나 서라운드 환경은 고정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정해져 있는 미리 짜여져 있는 제작된 사운드가 이제 일방적으로 플레이가 되는 형식이었는데, 그때의 그 사운드의 아웃풋은 실제로 느끼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이 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돌비 애트모스라는 그 가장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있는 게 초기의 스테레오고 중간에 있는 게 그 이전의 5.1 서라운드로 대표되는 서라운드 환경에서의 어떤 경험이다, 청각적 경험이다라고 한다면 애트모스는 실제 상황에서 실생활에서 느끼는 오디오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세대 UHD 그 방송 오디오 표준으로 MPEG-H라는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데 MPEG-H라는 기술도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이전에 있었었던 스테레오나 서라운드 환경에서의 오디오뿐만 아니라 이머시브 오디오, 바이노럴 오디오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방송의 그런 이제 사운드의 아웃풋이 상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터랙티브 오디오가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결과물의 청각 경험과 기존의 클래시컬한 미디어에서의 그 청각 경험이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는 형태가 점점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융합 이런 그 인터랙티브 오디오에서 접목했었던 그런 오디오 융합적 오디오의 제작 환경이 또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점점 더 이게 접목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물론 그 방법이 생산 그 제작자가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기술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어떤 초기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랑 어떤 이런 그 프로세스들을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화해서 조금 더 쉽게 그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랙티브 오디오와 그리고 이 방송 영화에서의 이 가장 최신의 상용화되고 있는 이 오디오를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요약하자면, 지난주는 제가 어떤 과정을 걸쳐서 지금 현재의, 이 학교의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는지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융합적인 그런, 어떤 그 진행에서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공유를 했었고요. 오늘은 사실 오늘 약간 주제가 약간 더 미래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과제 2개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조금 더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2개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다른 교수님들께서 너무 멋지게 PPT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강의 자료 같이 만들어져서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단 2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짧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로보틱 아트의 관객 경험에 관련된 연구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미바 프로젝트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학과의 이주환 교수님과 공학 쪽의 양장훈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로봇이 예술 작품으로 전시 공간에 놓여졌을 때 관객들과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으로 그 연구하는, 관찰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연구와 실험 연구, 그리고 이제 분석, 종합적 고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요즘 그러니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 로봇이나 아니면 그 인공지능과의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 내지는 인간과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과의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의 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지 우리 융합미디어학과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아니면은 뭐 UX, HCI 쪽 분야의 여러 학자들이 지금 오늘날 이제 너무나도 많이 범람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인공 대리인들이죠, 그죠? 로봇이나 아니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인터랙션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경향들을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로봇은 사실 예전부터도 있어 왔었던 일종의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요즘 점점 더 많이 이제 주목받게 된 것들은 이러한 로봇들이 훨씬 더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드러나 보이고 우리들이 훨씬 더 이제 더 빈번하게 이러한 존재들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보틱 아트가 기존에 있어 왔던 뭐 키네틱 아트나 아니면 인터랙티브 아트와는 다른 좀 특별한 지점이 있다고 봤고요. 그것이 가진 특징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어떤 소셜한 측면, 그 사회적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좀 특별한 부분이라고 보고 좀 더 연구에 있어서 그 모델링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른 사업하면서 같이 진행했었던 전시에서 로보틱 아트 작업을 선보이고 그리고 관람객과 함께 사전조사 측면에서 좀 연구를 했었고요. 이렇게 전시 공간에 로봇이 돌아다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공간이 좀 특이하게 그 약간 그 탈영역 오정국이라고 하는 그 지하 공간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안쪽을 로봇과 함께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 프로젝트,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로봇이 지나가고요. 이런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희망하는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함께 들어가서 로봇과 한 바퀴를 돌고 오도록 하는 그런 실험이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랬을 때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실제 이 체험의 경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상 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로봇이 가진 어떤 모양새보다는 그들이 로봇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어떤 로봇을 기계가 아닌 돌봐줘야 하는 존재로서 함께 있는 그런 동반자로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시를 통해서 전시 공간이 어떻게 뭐 체험이 그 프로그램 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관객이 로봇과 가지는 어떤 사회적 관계 그리고 미적 경험 자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이 등장한 예술에서 그러한 예술적 작품의 설계에 있어서 로봇과 인간의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약간 그 사전 연구의 성격을 가졌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실험과 분석들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그 가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캐를 만들어내고 멀티 페르소나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정체성 6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해석을 하고 좀 새로운 어떤 아이덴티티를 예술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내고 예술인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속에서의 그 메타버스 속 그 멀티페르소나 현상을 지목하고 예술계에서도 이제 여러 작가들이 본인의 부캐 내지는 이제 다른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들이 좀 또 다른 활동들을 해가고 있는 그런 관점들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착안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거나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정체성을 길러내는 과정을 그 만들어내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론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저희 이제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같은 공학 쪽 그리고 타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했고요.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뭐 설문조사를 해서 예술인들이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술인들의 상황이 뭐 기회의 불균형, 뭐 내지는 이제 갑질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토로를 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런 그 설문과 인터뷰와 그리고 이제 질적 코딩 같은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워크숍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실제 이제 저희가 한 5명의 가상 아티스트로 유형화를 시켰고요. 이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메타휴먼과 언리얼 그 엔진을 써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언리얼에서 이제 메타휴먼을 불러서 인터랙션을 잡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이거는 실제 이제 그 저희가 만들어낸 아바타에 이제 모션을 입히기 위해서 진행했던 테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5명 정도의 가상 아티스트들을 만들고 이들이 실제 가상 공간 내에서 실제 그 존재를 그 뭐랄까 길러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름, 뭐 성별, 성향, 그 작품 경향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 존재가 실제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팔로우도 있고 팔로잉도 하고 뭐 글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들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해서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됐던 뭐 내용들이고요. 이제 동시에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런 그 작가들이 방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각 작가들이 작업실이나 아니면 컨셉 룸으로 만들었던 거고 저희가 NFT 판매하고 옥션 진행했던 것들이고 또 그 가상과 그 실제 공간을 연결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프닝 퍼포먼스에서는 사실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메타버스가 요즘 워낙에 이제 실용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부각이 된다는 생각에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하고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프닝 퍼포먼스나 실제 토크를 하는 작가의 톡 같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메타버스에서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얘도 이제 소리가 안 나와서 이렇게 대충 그냥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약간 좀 알 수 없는 그 테크니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전시했던 모습들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6개의 각각의 룸에 가상 예술가들이 각각 이제 본인들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했었고, 지금 보시는 이제 모든 아바타들은 다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메타 휴먼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진행되고 있는 연구 과제를 통해서 우리 사람과 점점 늘어나는 비인간들 내지는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와의 인터랙션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지체되었는데 지금 마지막 주제 발표를 제가 하고 바로 이어서 다 같이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의 개념과 거기서 중요한 인간과의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더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가 하는 작업들에서 많은 도움과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컴퓨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시스템이 사용자로서의 인간의 감각과 인지적인 특성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또 이에 필요한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자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는 이제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 이런 키워드들로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즉 컴퓨터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컴퓨터의 아주 고도화된 기능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그런 장면에서 우리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적절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지 않는 컴퓨터 환경이 되는데, 이를 보다 더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제, 그것이 바로 이 HCI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요약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HCI 영역의 적절한 기술적인 사례들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이지 않는 컴퓨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영역에서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컴퓨팅 환경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런 기술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의 그 본질에 맞도록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접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융합적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고 저희 그 융합미디어학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이런 인문, 예술, 기술적 융합의 문제 해결적 실현 과정이 교육 과정과 함께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학과에서는 이러한 그 융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수업들부터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드릴 것들은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직접 진행한 그 연구 사례들입니다. 저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기술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기술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기술의 형태나 속성들을 결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컴퓨팅 환경에서 아이콘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콘은 시각적인 심볼들이잖아요. 그런데 소리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의 종류는 뭐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오디토리 아이콘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어콘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의 차이에 따라서 기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컴퓨팅 환경을 표현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적용된 실제 사례라고 치면은 오른쪽에 있는 가전제품의 그 사운드 디자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LG전자의 가전제품의 사운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저 소리가 띵띵띵 나는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저 소리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능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전제품이 갖는 성격과 전체적인 그 정보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 구조 속에서 사운드가 어떤 위계를 가지고 속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가전제품의 사운드들이 다 거기에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들, 이 터치스크린은 사실은 같은 시기의 그 디바이스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터치 입력을 했을 때 갖는 그런 그 위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피드백의 속성들 이것들을 사운드와 촉각 사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가상 공간 같은 경우에 요즘에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가상 공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시각적인 환경 구현하는 데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보다 더 현실감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 시각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적인 속성과 같이 다양각적 속성을 통해서 그 세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들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가상공간 속에 공이 튀는 화면이 보이는데 사실은 저기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딱 소리가 나는데 이런 사운드가 실제 그 디스플레이에 있는 사운드의 적절한 퀄리티와 가상 공간에서 느끼는 퀄리티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 밝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상 공간 속에서 제공돼야 될 소리의 디자인은 실제 화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 보다 더 가능한 가상 공간의 사운드 환경을 구축하는 연구들, 적인 연구긴 한데 차량 운행에서 그 차량의 여러 가지 정보 기기들을 다룰 수 있는 컨트롤러 관련된 디자인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뭐 실제 차량에 적용되어 가지고 제네시스에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스피커나 디스플레이의 UI UX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그 스마트 디스플레이, 즉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형태의
AI 스피커 이런 형태를 사용할 때 어떤 감각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제공해 줘야 될 기능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경험의 입장에서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것들을 기능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스템에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했고 차량 인포테인먼트의 감성 품질과 관련되어서는 요즘에 차량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음성을 통한 명령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성 명령에 있어서 필요한 방식의 소통 방식, 즉 시스템과 사람이 음성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소통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전기차가 또 요즘에 미래 자동차의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여기서 필요한 서비스 환경에서의 사용자들의 그 경험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러한 그 사례들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적인 접근 혹은 디자인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태스크들이 산업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심리학을 한 사람이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디자인적인 그런 과제 그리고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융합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 같이 주제 토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들리십니까?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접속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잠시 쉬었다가 지금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행사에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이 다들 아시겠지만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예상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 다섯 명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융합의 미래는 어떤가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제 그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융합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어떤 그 경험들, 자신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눴거든요. 오늘은 이어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융합이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인가,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융합의 미래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미래에서 융합이 갖는 그런 그 가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시는 5분의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 특히 뉴미디어의 미래 속에서 융합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잡으시면 됩니다. 선착순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융합적이지 않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저는 일단 저희 학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 가치는 비즈니스와 기술과 그리고 예술의 융합을 그 어떤 최고의 가치로 놓고 이제 교육이 설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술과 이런 융합은 이제 점점 더 우리에게 더 보편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구나 해야 하는 필연적인 어떤 그 방법이고 사고방식이고 어떤 행동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의 어떤 표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있었었던 사례들을 보면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디어 컨텐츠를 예를 들자면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리고 그 기술은 기술의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술의 관점에서 그 이제 발전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동시에 그 기술을 활용하는 이 그 예술가들은 일단 기술의 습득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인간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경험을 할지를 고민을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예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언젠가는 새로운 기술이었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술가들이 새롭게 활용을 했었어야 했었던 그런 기술인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융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융합이 아닌 분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지금 오디오에 이제 국한돼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디오를 재생하는 또는 제작하는 이 기술들은 새롭게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오디오 디자인의 어떤 결과물을 보자면, 인간이 예술적인 어떤 경험을 가장 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초기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오디오를 제작하거나 생산해냈었던 모습과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언제나 기술이 새롭게 나오면 그 기술의 활용이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예술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게끔 다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새로운 기술들, 뭐 메타버스든 가상현실이든 지금은 새롭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새로운 기술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원하고 본질적으로 경험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또 다시 원래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경험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융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것이 그때는 또 지금처럼 보편화돼서 더 이상 융합이 아닌 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김윤주 교수님, 오실리스코프 찍은 사람 작가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컴퓨터 아트 했던 사람, 1950년에서 55년도에 그 오실리스코프 찍었던 그 처음 작품이 컴퓨터 아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가 백남준이 1955년인가 65년인가 60년대 마이클 러시가 왜 처음 비디오 아트 했다고. 그 시기가 비디오 아트 시대였고, 그때 예술계에서는 잭슨 폴록이라든지 이런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컴퓨터 아트라고 하더라도 그 범주에는 저희가 얘기가 공론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1950년, 60년대 처음 컴퓨터 아트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비디오 아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술계는 또 다른 게 있었잖아요. 아까 김현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로보틱 아트의 처음에 키네틱 아트 같은 경우에는 1910년도에 모로락이라든지 이런 사람에서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디자인에서도 보면은 퍼스널 컴퓨터가 1980년대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 스크롤 비주얼 아트에서 배웠던 선생님이 그 시리뱅크 로고 만들고 윈도우 10 로고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폴라쉐어라고. 근데 그분이 처음 1980년대 작품을 보여줬었을 때 다 아날로그로 그린 거예요.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디자인은 컴퓨터가 생기면서 영상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디지털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면 예술과 디자인의 두 미디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디어가 진화되면서 어떠한 역할로 이것들이 변화되고 진화되어 있는지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아서 보면 예술은 가장 중요한 게 왜 이것을 표현하려 했는가인 거예요. 내 작가로서 이게 정말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술을 아는 것들은 여러분의 실험적인 모색이나 아니면 아방가르드한 어떤 실험 정신에서 발화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을 보게 되면 그들은 왜 그렇게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으며 아니면 예술계에서는 어떠한 그 추상 표현주의 다음에는 또 팝아트가 있고 미니멀리즘이 있고 계속해서 그 개념들이 바뀌면서 궁극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 장르적인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디자인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퍼스널 컴퓨터가 일어난 이후부터 어떻게 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고 쉽게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산업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고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점차 영상, 웹, 앱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미디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 안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것들을 기술적인 것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미디어를 활용해서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융합적으로 서야 된다라고 보고 그 저울질을 하나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이자 뭐 기획자이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디어가 발달하고 융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지금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컨텐츠, 미래지향적인 컨텐츠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이렇게도 창의적으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다 많이 더 보여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이해하고 이런 게 인공지능이고 이런 게 증강현실이고 이거보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라는 역량을 학습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이제 융합해야 되고 미디어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저는 권대영입니다. 질문이 뭐였죠? 융합 미래? 예,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 생각에 대해서, 제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가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약해지는가? 왜 기억력은 감퇴되는가? 예전엔 턱걸이 몇 번 했는데 요즘은 몇 번밖에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무리해서 하면 또 관절이 또 아프고 그래서 또 파스 붙이고 한의원도 아니고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예전에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좋아했지? 뭐 하고 싶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전에 제가 했던 생각들 그런 거 이렇게 막 노트 좀 적어놨던 거 그런 거 막 펼쳐보면서 예전에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네? 이런 거 좋아했었네? 그러면서 할 시간이 별로 없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융합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이제 뭐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공부를 다양한 걸 하면서 사실 많이 벌려놓은 것 같아요. 펼쳐놓고 배우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좀 이렇게 융합해서 뭐 좀 의미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나와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융합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제가 건축학과 처음 들어갔을 때 상당히 감명 있게 봤던 책이 그 나의 문화유산 납작이라고 유홍준 교수님 책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뭐죠? 나의 문화유산 납작 서울편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책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생각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또 그 문구 있잖아요. 의미 있는 문구, 그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고 뭐 그 이전에 보이던 것이 뭐 새롭게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좀 계속 저 자신을 계속 몰아세우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공부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내일까지 뭐 해야 돼, 막 그런 생각,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못했지? 막 하면서 저 자신을 막 몰아세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 내가 뭐 하고 싶어 했지? 이러면서 좀 내 스스로를 알아가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또 뭐 내 안에서 또 융합이 되고 새로운 게 뭔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살짝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때도. 그래서 그때 잠깐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교수님도 늙어가듯이 저희 모두가 늙어가고 있고, 지구도 늙어가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그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 지향적으로 살아왔는가를 반성해 가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 기술과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이든 생각이든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 그러니까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그 축복일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삶에서 의미들을 찾는데 이 융합적인 어떤 시도들이 쓰여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더 지속 가능하고 지구를 살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 융합미디어학과에서는 사실 이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다랗게는 그래서 아트, 텍, 그 다음에 휴머니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한국에 있는 미디어 학과들 보면 이제 많이들 아트와 텍을 강조하지만, 사실 저희가 거기에 플러스 휴머니티 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교수님들 좋은 말씀 듣고 들으면서도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융합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한 융합의 한 축으로 되어서 우리 더 좋은 삶으로 이끄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 네 분 교수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제 2회차 그 주제 토론의 제목이 이제 융합의 미래는 어떤가요?인데, 융합의 미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말인가? 라는 의문이 사실은 드네요. 그러니까 융합의 미래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창의성의 관점에서,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겪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융합을 얘기하신 것처럼, 융합의 미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각각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미래의 융합이 과연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과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 속에 언뜻 결국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접근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걸 아마 다들 생각을 조금씩 갖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개념을 이해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이전에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기보다 개념이 바뀌고 그리고 실제하는 물리적 세상과 가상의 세상들이 융합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이 우리 인류에게는 유용한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래서 특이점이 왔을 때 그 특이점의 상황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결국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의 그 접근과 뭐 테크닉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융합해야 되는데 그 융합은 권동 교수님 말씀하신 내 안의 융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김현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융합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전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의성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생각이 났고 일단 혹시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채팅창이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얘기 없으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정말 철학적인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융합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융합의 대상이 지금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전에는 융합의 대상이 조금 더 제한적이었고 명확했다라면 지금은 융합의 대상이 조금 더 광범위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만큼 융합이라는 것이 점점 더 되고 있다,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른 얘기로 이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융합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산업과 또는 교육 환경이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다 또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꼭지에 이 기술의 발달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새로운 기술이 될 것이고 우리가 또 활용해야 할 융합해야 할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기술의 발전이 뭐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간소화시키고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발전이 있고 그런 대표적인 게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일 텐데 또 하나는 인간의 경험을 최대한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또 발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우리가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상현실의 발전이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도 중에 지금은 그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만 가지고 어떤 가상현실을 만들고 있지만 나머지 감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기술적으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의 발달에 어떤 명확한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감각을 따로따로 개발되어 있는 어떤 감각들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형태로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었었죠. 시각과 청각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시각과 이 모든 오감이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동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인간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각 정보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청각 정보가
변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의 화각이 변한다거나 시각에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의해서 청각 정보가 지금 단순하게 방향과 어떤 이 필터링이 바뀌는 형식으로 사운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청각을 인식하는 과정에는 그것 이상의 더 복잡한 유기적인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기술이 아마 발전될 거다, 이렇게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가상현실이 뭐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냐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경험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모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리얼리티 기반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인식하는지를 이제 구현하는 방식으로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동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융합의 개념을 인간의 감각 경험의 수준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아주 본질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저는 감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 설명드리면, 우리는 그 5가지 감각, 오감이라고 흔히 부르는 five senses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험은 single percept거든요. 결국은 이 감각은 5가지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의 감각적 경험만을 할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세상은 하나의 융합되어 있는 통합된 어떤 경험이 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술적 컨텐츠나 디자인적 컨텐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물리적인 세계에 존재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인드에서 만들어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 자체가 그런 융합적인 생김새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접근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좀 덧붙여서 사례로 얘기를 들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증강현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증강현실이라는, 만약에 GPS 기반으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어떤 작업이 뛰어나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제가. 근데 카메라는 그 장소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냥 GPS의 정보를 가지고 영상이나 뭐 데이터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 장소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성남 AR 얼반 뮤지엄 했었을 때 보면, 그 장소에 그 위치에 그 작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야 되면, 카메라가 열었을 때 이 카메라가 그거를 인간과 똑같이 보고 거기에다 정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그걸 정합하라고 해야 되지만, 그 낙엽이 떨어지면 예전에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니거든요. 바람이 불게 되거나 어두워지면 또 그 장소가 아닌 건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게 그 장소가 그 장소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걸 감각해서, 우리 인간이 감각하는 게 아니라 정합해야 되는 얘가 감각을 해서 튀어나오느냐. 아까 김현주 교수님 연구하시는 거하고 약간 또 연결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바라보는 감각하고 그 미디어가 바라보는 감각이 융합이 돼서 하나가 싱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잔머리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기술 융합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근데 그게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정합을 하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가상의 데이터하고 현실하고 정합이 되니까, 정합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증강현실 사례로 얘기하자 보면, 영상이 그냥 플레이 되는 거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구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술적인 굉장히 창의적인 도구가 된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걸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의 언어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그게 나와도 융합이 돼야 되는 거고, 기술과 인간도 융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은 여러 레이어의 융합들이 다 필요해야 최적화된 어떤 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저도 짧게
지금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감각기관 뭐 관련해서 얘기 듣고 드는 생각이 말레나 아브라모비치라는 행예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했던 얘기 중에 그 뭐죠? 이제 그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이제 그 입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 감각에 초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면서 자기를 그 존재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뭘 동시에 다양한 걸 하잖아요. 뭘 듣고 뭐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가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존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뭐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황장애 때문에 되게 힘들 때 사실 그 말이 좀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내가 하나의 감각에 딱 집중해서 그거를 온전하게 그걸 딱 느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다양한 감각이 그냥 막 활성화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은데도 머리가 돌아가고 막 빛에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귀에 또 뭐가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서 막 그 감각이 이제 부조화가 되고 이제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해지면서 공황에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건축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머릿속에 그 공간을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막 시뮬레이션을 머리를 막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적인 상상을 할 때 되게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를 포기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융합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내 존재, 그 다음에 내 감각의 어떤 그런 그 뭐죠? 어떤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매체? 근데 그게 기술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유미대라고 좀 나는 보고 싶은데 그게 뭐 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어떤 뭐 자연의 어떤 뭐 그런 산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게 좀 자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적이고. 네, 그래서 그거 뭐 여태까지 연구했던 게 그래도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드는 생각과 내가 공부했던 그런 컴퓨터를 융합할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는데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의 안정과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 사실 이 토크를 저희 기획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살짝 융합이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안 하고 가면 후회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따가 하라고요? 아니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도입되고 또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도 뭐 요즘 예전에는 어떤 권위를 가진 정말 프로페서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지식이 이제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전파돼 갔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민주적으로 전파되는 시기에 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대학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있는 이 어떤 그 학교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일까 그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이야기가 저희 이제 이 말미에 한 번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융합과 연결돼서 교육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이 토픽은 다음에 더 심도 있게 하더라도 어쨌거나 조금 그 오픈을 좀 해놓고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융합이란 교육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새로운 학교의 모델은 무엇일지,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대학 졸업자의 무덤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인큐베이터인가. 저희가 이제 토픽이 뭐죠? 살며 배우며 융합하라잖아요, 그죠? 삶과 배움과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 저는 생각했었고, 그래서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던지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저는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이 대학원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가진 어떤 프로그램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학교의 선생님들은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진 어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모임 속에서 네트워킹과 넥서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학교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저희는 뭐랄까 그 파트너, 연구의 파트너 내지는 같이 배울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속에서 어떤 교육,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학습,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융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어떤 배움이나 학교의 모델들을 만들어 갈 때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까 뭐 사실 오늘 얘기 나누는 융합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정리할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듯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데 좀 비슷함을 갖는 사람들, 이런 여기도 지금 5분이 앉아 있는데 이 5사람이 앉아서 서로 이해할 듯 말 듯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 거, 그것이 이제 융합의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이나 그런 중요한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정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기회를 갖는 거, 이게 되게 그 융합적으로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기회를 이번에 의미 있게 한번 시도했지만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융합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분들도 그 융합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외국 영화 보면은 무슨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왜 하나 그랬거든요. 아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 게. 인지적 치료라고 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또 우리 심리학 박사시기 때문에 제가 꼭 그 병원에 가서 상담받는, 농담이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준비한 그 또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 교수님들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앞으로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시작은 되게 좀 촌스럽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딱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이런 그 토크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그 제가 살며 배우며 융합하라.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뭐죠? 이렇게 재밌는 그 유튜브 채널명? 예. 뭐냐면 죽기 싫으면 살며 배우며 융합하라. 아, 유튜브 채널을 만들자고 예,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름을 죽기 싫으면. 예. 그래서 죽기 싫으면 살며 배우며 융합하라.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죽기 싫으면 살 빼융. 살 빼융. 살빼용. 예. 근데 죽기 싫으면 좀 제가 너무 일부러 좀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혹은 뭐 건강하고 싶으면 살 빼용. 어때요? 살 빼용 괜찮지 않습니까? 살 빼용? 살빼용. 원래는 이제 살 배용인데 살 빼용, 살 빼용. 예, 대체로 여기 살빼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네. 살 네, 빼용.
재미있는 괜찮죠? 할 얘기가 있다고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네, 그게 살빼용. 살빼용이야. 네. 나 계속 네, 네. 살빼용 하면서 네. 야 이거 채널명 알겠습니다. 결국은 괜찮다. 살며 배우며 그 융합하라니까 앞으로 좀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계속 융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고 배우고 융합하는 그런 네. 모습을 계속 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빼용. 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뭐 산에 가서 네. 또 등산하면서 네. 살빼용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 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공감하실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서로 함께 살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런 좀 안내 말씀드리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게 융합의 되게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맞추고 뭐 그리고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참여해주신 온라인에서 참여해주신 분도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준비한 융합 미디어 토크 1차, 2차 이번 주까지 행사를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새롭게 행사를 기획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